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인생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뻔했던 30대 남자입니다. 이런 곳에 제 이야기를 보내는 건 처음인데 도저히 혼자만 끙끙 앓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대나무 숲에라도 제 얘기를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글을 쓰게 되었어요.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일을 실제로 겪게 되니 아직도 등골이 서늘하고 심장이 떨리네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도록 용기를 내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니 부디 이걸 듣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겪었던 그런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직업은 회계사인데요. 사람들은 제 직업만 들으면 왜 30이 넘도록 연애도 많이 안 해보고 결혼도 안 했는지 궁금해하지만 실제로 절 보면 단박에 안타깝다는 눈빛을 보내시곤 합니다. 저도 그 이유를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치고도 키가 상당히 작고 몸집이 왜소한 편이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눈에 띄게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굉장히 소심한 성격으로 자랐어요. 학창시절에는 좋아하는 여자한테도 여러 번 차였고 20대 때 했던 몇 번의 연애는 좋은 기억이었던 적이 별로 없었을 정도였죠. 그런 상태로 30이 넘어가니까 더 이상 제 인생에 연애는 없구나 하고 깨달아지더군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여자를 만날 생각을 아예 접고 살았죠. 어차피 혼자 살기 풍족할 만큼의 돈은 벌다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했는데요. 그중 가장 잘 맞았던 것이 바로 사진을 찍는 것이었어요. 카메라로 다양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고 제 성향에도 너무나 잘 맞았다 보니 실제로 사진 찍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 사진 작가분들과 친분도 생기게 되었죠. 프로인 분들이 봐도 제 실력이 나쁘지 않았는지 하루는 그중 한 형이 이런 부탁을 하더군요. 야, 준현아, 너 내일 저녁에 잠깐 시간 되냐? 나 일이 들어왔는데 네가 대신 촬영 좀 해줄래? 제가요? 형 일을요? 그래, 너 하는 거 보면 프로 못지 않아. 어려운 사진은 아니니까 우리 스튜디오 직원이라고 얘기하고 한 번만 가줘. 그 건 일당은 너한테 줄게. 내 이름 걸고 받은 거라. 너 어디 가서 이런 보수 받고 촬영하는 거 쉽지 않다. 한 번만 도와줘. 그래도 되는 거예요? 괜히 나중에 문제 생기면. 괜찮아, 괜찮아. 업체도 아니고 개인이라서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수습하면 돼. 그리고 너 정도 실력이면 애초에 문제 삼을 일도 없을 거야. 내일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지금 알았다. 야, 네가 한 가정 지킨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줘. 내일 시간 되는 거 맞지? 아, 네, 알겠어요. 떨떠름하긴 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형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에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죠. 사실 그동안 그 형한테 얻어먹은 술값만 해도 몇 개월치 월급이었고 평소 절 많이 챙겨줬던 형이기에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촬영 현장에 갔는데 특이하게도 저녁 촬영이었고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델분은 정말 예쁜 여성분이었어요. 다양한 옷을 입는 걸로 봐서는 쇼핑몰 사진인 듯 했고 얼굴이 안 나오게 찍어달라고 하셔서 옷 위주로만 촬영을 했습니다. 최대한 아마추어인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벌벌 떨면서 촬영을 했죠. 불안한 마음에 촬영을 하고 나서 결과물을 보여줬는데 다행히 모델분은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렇게 촬영은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보정본은 다음 주까지 드릴게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려요. 네, 천천히 주세요. 급한 건 아니라서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럼 저희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요? 촬영한다고 밥을 안 먹고 왔더니 너무 허기지네요. 저도 촬영 내내 긴장했던 탓에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기에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근처에 있는 국밥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서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서로 어색하지 않게 몇 마디 얘기를 하는데 생각외로 너무 잘 맞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점점 수다가 많아지게 되었을 만큼요. 그녀는 원래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좋다며 2차를 제안하더군요. 간단하게 맥주 한 잔만 먹고 가자길래 저도 그러자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쪽에서 먼저 2차를 제안하니 내심 들떴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한테 먼저 호의적으로 대하는 여자는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엄청 예쁘기도 했고요. 저희는 맥주를 마시러 가서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고 그날 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모텔을 나오는데 그 모델분이 다음에도 또 만나자고 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사진작가 형을 대신해서 그녀를 만났던 건데 다음에 또 만나면 처음에 거짓말을 했던 게 들키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밝혀지면 저만 힘든 게 아니라 그 형은 정말로 곤란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외면하려고 했죠. 어제 일은 실수였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연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왜요? 설마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면서 왜 거절하세요? 저 원래 이렇게 예쁜 사람 아니에요. 그쪽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그런 건데. 그런데 그냥 적당히 둘러대면 갈 줄 알았던 그분이 예상외로 제 앞을 딱 막아서서 계속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갑자기 애써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도 꼬이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등 뒤로는 식은땀까지 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녀에게 사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사진작가가 아니라 그 형의 부탁으로 어제만 대신 왔던 거라고요. 환불이나 보상을 원하면 해드리겠다 했는데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몇 초 동안 제 눈만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뭐야. 제가 마음에 안 든 게 아니었네요, 그럼. 마음에 안 든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은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됐어요. 어쩐지 보정도 안 한 사진을 계속 보여주더라. 원래는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원래 직업은 회계사예요. 저는 쇼핑몰 작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서로 숨기는 거 없죠? 연락하면 받을 거예요? 저는 홀린 듯이 그러겠다고 했고 그날 이후로 그녀와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첫날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었고요. 오히려 너무나 건전하게 낮 시간에 만나 디저트 카페를 가고 영화를 보는 그런 평범한 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며 서로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녀가 점점 더 좋아지면서 동시에 계속 불안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런 미녀가 저랑 갑자기 이렇게 연애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에게 우리가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다면서 그만 만나자고도 했었고 술에 잔뜩 취해서 솔직하게 정말로 내가 좋아서 만나는 게 맞냐며 따지기도 했어요. 그런 몹쓸 짓을 하면서
저도 제가 남자로서 꽤 밑바닥을 다 보인 것 같아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럴 때마다 정말로 저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며 올곧게 말해주었고 항상 변함없이 잘해줬어요. 나는 솔직히 그동안 내 겉모습만 보고 껄떡거리는 남자들만 봐왔어. 당신같이 순수한 사람은 정말 처음이었고 그래서 좋았어. 그런데 왜 자꾸 나를 밀어내려고만 해? 혹시 내가 싫어? 일부러 나 떼어내려고 돌려 말하는데 내가 눈치가 없는 건가?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냥 당신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볼 정도로 너무 예쁜데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랬어. 내가 미안해.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좋아하는 거야. 다른 사람 눈치는 그만 보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지내면 안 돼? 제 눈을 보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그때부터는 제 마음의 소리보다는 그녀의 진심을 믿기로 했죠. 그리고 괜한 의심을 했던 과거가 미안해 그녀에게 더 잘해주려 노력했어요.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자 저희는 어느새 평범한 커플들과 똑같아질 수 있었죠. 그러자 여자친구의 새로운 모습도 알게 되었는데 보기보다 질투가 많았다는 거였습니다. 연애 초기보다는 투정도 많이 부렸고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 제 눈에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둘이 있을 때면 다른 여자에겐 눈도 못 돌리게 하고 쉬는 날마다 자기를 만나달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절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저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알고 싶어 했어요. 치, 오빠는 나보다 핸드폰이 더 좋아? 아니 잠깐만. 미안해.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갖고. 나랑 만날 때 핸드폰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됐어. 중요한 건 다 전달했으니까 이제 핸드폰 안 볼게. 보여줘봐 핸드폰. 여자친구는 핸드폰 안에 메신저나 메일 내용 등을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확인하더니 특이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 묻거나 웃기도 했어요. 그렇게 핸드폰 검사를 끝낸 후엔 자신의 가방에 제 핸드폰을 넣어버렸죠. 처음엔 제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곧 저랑 모든 걸 공유하는 여자친구와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여전히 여자친구는 언제나 상냥했고 오히려 제 모든 것을 아는 사람과 속내를 털어놓는다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제 핸드폰 비밀번호를 여자친구한테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덕분에 여자친구는 편하게 저와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메신저를 살펴보다가 제 친구들과의 단체 톡방에서 여자친구를 보여달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자친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얘기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싫다며 차라리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잡고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로 했죠. 처음 여자친구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준 날, 친구들은 하나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자도 제대로 못 만나던 쑥맥 같던 제가 이렇게 예쁘고 성격 좋은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있냐면서요. 친구들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제 어깨는 한없이 올라갔고 솔직히 우쭐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야, 이 자식 회계사 되고 돈 엄청 벌더니 어디서 저런 미인을 얻었냐? 재수씨 성격도 너무 좋더라, 야. 넌 세금 2배 내라 진짜. 친구들이 온통 여자친구를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론 부러워하기도 하니 기분이 좋아. 그 뒤로 친구들 모임에 여자친구를 자주 데려갔어요. 여자친구가 가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데리고 갔었죠. 그런 일이 잦아지자 하루는 중학교 때부터 동창이었던 친구 순태가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물어보더군요.
원래 문자도 잘 안 하던 놈인데 말이에요. 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 혹시 여자친구랑 잘 지내는 거 맞아? 여자친구랑 잘 지내냐고? 당연하지. 무슨 그런 질문을 해. 아니, 뭐랄까. 네가 너무 중심을 못 잡는 것 같아서 말이야. 가람씨가 성격도 좋고 괜찮은 분이라는 거 알지만 네가 너무 모든 결정권을 가람씨한테 넘기는 것 같더라고. 그게 아니고서라도 뭐랄까. 너 가람씨가 한다는 쇼핑몰 회사 직접 가봤어? 그래, 수십 번도 더 넘게 태워다 줬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잘 지내. 내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하고. 너야말로 너무 사적인 부분까지 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너도 30이 훌쩍 넘었는데 알아서 잘하겠지. 미안하다. 잊어버려. 순태는 멋쩍게 횡설수설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문제는 이 모든 통화 내용을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다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혹시나 기분이 나쁠까봐 순태가 어려서부터 괜한 걱정이 많던 놈이라며 둘러댔어요. 여자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표정이 좀처럼 풀어지지 않더군요. 괜히 여자친구가 기분이 상할 일을 만든 것 같아서 저는 노심초사했는데 한참을 안절부절 못하던 여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저는 정말 눈이 뒤집히는 것만 같았죠. 저 사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번에 우리 갈매기 집 갔을 때 있잖아. 오빠 친구들이랑. 그때 순태 오빠가 나한테 둘이서만 따로 만나자고 했었어. 오빠랑 헤어지면 자기랑 사귈 생각은 없냐면서. 뭐라고? 내가 이 새끼를 당장. 아니야, 얘기하지 마. 괜히 내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알면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 싫어. 그 오빠도 그날 취해서 잘 기억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거야.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여자친구가 한사코 말리니 겨우 화를 참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불안감이 엄습하는 겁니다. 저랑 20년을 알았던 놈도 제 여자친구를 탐내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만약 저보다 더 키도 크고 돈도 잘 벌고 잘생긴 남자가 제 여자친구한테 저만큼 잘해주기까지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불안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프로포즈를 준비했어요. 전에 없이 여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미리 고급 아파트도 봐놓고 파티룸을 빌려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죠. 아무것도 몰랐던 여자친구는 파티룸에 들어와 제가 미리 준비했던 촛불과 장미꽃잎들 그리고 천장을 가득 채운 색색깔의 풍선을 보고서야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봐둔 아파트도 마음에 든다며 다음 날 당장 계약하자고 했죠. 프로포즈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느라 거짓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혼이 나긴 했죠. 물론 전 혼이 나면서도 행복했지만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모든 결정권을 여자친구한테 넘겨버렸어요. 제가 원하는 결혼식은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하는 결혼식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녀가 행복하기만 한다면 전 어떤 것이든 오케이였죠. 물론 비용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더군요. 여자친구 말에 따르면 스튜디오나 드레스샵, 메이크업샵 등 결혼식 관련 업체들이 쓸데없는 관행을 들먹이며 돈을 많이 요구해서 그렇다는 거였어요. 저는 괜히 남편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작아지고 싶지 않아서 여자친구에게 돈 걱정은 말고 당당하게 마음껏 결혼 준비를 하라고
아예 카드를 지워주었죠. 그런데 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여자친구는 정말 성대한 결혼식을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동화 속 사랑이 이루어진 것 같은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거든요. 저희의 결혼식은 오전 시간대였기에 식이 끝난 뒤 신혼여행을 가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요. 여자친구, 아니 이제 아내가 된 그녀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일부러 오전 시간대를 잡았다고 하더군요. 저희의 신혼여행지는 동유럽인 체코였기에 비행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식을 마치고 신혼집에 도착해 화장을 지우는 등 정리를 하고 한숨 돌리기로 했어요. 지친 아내가 잠시 쉬는 동안 저는 막간을 이용해 세탁소를 다녀오기로 했죠. 이사 과정에서 구겨지거나 드라이가 필요한 옷들을 따로 빼놓았었거든요. 저는 옷을 하나를 안고 아파트 밑 상가에 있는 세탁소를 가서 하나하나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야 하는 세탁소 사장님이 자꾸만 옷을 만지작거리시면서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이신가 하고 사장님을 봤는데 한참에 내 옷을 만지작거리고 뒤적이던 사장님이 제게 질문을 하시더군요. 혹시 이거 아내분 옷이에요? 네, 그런데요. 아니요, 그냥 이건 손님 옷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와이프 옷이에요. 근데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냥 아니에요. 87,000원 결제해 드릴게요. 사장님의 반응이 영 석연찮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결제를 하고 세탁소를 나왔죠. 사실 저도 그날 많이 피곤하기도 했고 옷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보니 아내 옷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해도 알아들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신혼여행을 떠난 뒤로는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저희의 신혼여행은 정말 행복했거든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영영 아내와 둘이 살았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간은 흘러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고 저희는 각자 다시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마지막 날 화요일 오전에 입국해서 하루 동안은 쉬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여행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세탁소에 한 번 더 들러 여행 다녀왔던 옷들 중 몇 개를 맡기고 여행 전에 맡겼던 옷들은 되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로 했죠. 결혼식 전에 여러 일정이 빠듯해 혼인신고를 아직 못하고 있었거든요. 후다닥 짐을 정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세탁소에 방문한 저는 드라이를 맡기고 옷을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사장님이 이번에는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 뒤로 가게 바깥도 두리번거리면서 살피셨어요. 바깥에는 아내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가려고 끌고 나온 차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내가 있었고요. 그제서야 저는 출국 전 기분이 이상했던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기억으로 제가 불쾌해지려는 찰나 세탁소 사장님은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쪽지 하나를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쉿! 티내지 마세요. 절대 아내랑 보지 말고 혼자 있을 때 보세요. 네? 네, 42,600원입니다. 황당한 제가 뭐라 질문을 하려고 해도 사장님 표정이 워낙 단호하고 그 순간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와 사장님께 말을 거느라 저는 자초지종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찜찜한 상태로 세탁소를 나왔고 아내가 기다리는 차 안으로 들어갔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제가 차에 타자 심각한 얼굴로 회사에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다며 혼인신고는 이따 오후에 하거나 다른 날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아내를 회사에 바래다주고 혼자 집으로 들어왔어요.
혼자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며 쉬고 있는데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세탁소 사장님이 주신 쪽지가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보지 말고 버릴까 싶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이겨내고 그 쪽지를 펼쳐보았어요.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용이 들어있었죠. 집에서 도망치세요. 아내분은 범죄자입니다. 이미 동네 주민들은 다 알아요. 못 믿겠으면 일주일, 아니 하루만이라도 아내를 유심히 지켜보세요. 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오래된 콤플렉스가 다시 고개를 들었죠. 이런 여자가 나를 좋아할 리가 했던 그 마음이요. 정확히 뭐라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무의식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쪽지를 손에 쥐고 저는 거실을 왔다 갔다 방황하며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돌아오는 현관문 소리에 반사적으로 쪽지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렸네요. 다행히 아주 작고 얇은 쪽지였고 아내는 달라진 제 안색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돌아오자마자 일을 한 아내는 피곤했는지 일찍 잠이 들었고 저는 눈이 벌게진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충동적으로 하루 더 연차를 내겠다고 결정해버렸어요. 회사에서 당연히 욕을 먹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저는 출근하는 척만 하고 차를 집 근처 공영 주차장에다가 주차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집 앞 복도 계단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내는 곧 평소처럼 출근할 텐데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쯤이었어요. 아내가 출근을 하는 대신 누군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인터폰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낯선 목소리였어요. 아이씨, 지랄 말고 비번 누르고 들어와. 나 바빠.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뒷모습만 봐도 덩치가 꽤 있는 사람이었고 팔이며 목덜미며 문신이 가득한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낄낄 웃으며 익숙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여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새 집인데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 아이씨고 웃기고 있네. 그 말을 끝으로 문은 닫혀버렸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려와서 계단에 다시 철푸덕 하고 주저앉아버렸죠.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복잡해지면서도 동시에 아무 생각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방금 보고 들은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라면 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생각도 싫은 상황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강한 확신이 들어서 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체감상 20-30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집에 누군가가 무단 침입을 했다고요. 경찰은 10분 15분 내로 도착하겠다고 대답했고 전 경찰에게 저희 집 현관과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전부 알려주었죠. 그리고 약 5분 정도 심호흡을 하고 후들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집 안에 있던 두 사람은 현관문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안방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가 안방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가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내는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절 쳐다봤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분노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깜짝 놀란 만큼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출근도 안 하고
우리 신혼집에서 대체 무슨 짓이야? 우리 신혼집에서. 여기로 이사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저 인간이 우리 집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알고 있냐고.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날 속여온 거냐고. 얼마나 날 호구로 알았으면 이딴 짓을 벌여. 아니야. 여보 오해야. 이 사람은 그냥 아는 오빠인데 여보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우린 아무 사이 아니라고. 지금 이 꼴을 보이고도 그딴 소리가 나와? 뭐? 아무 사이 아니라고? 넌 아무 사이 아닌 사람이랑 이런 짓을 해?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오늘부터 출근한다고 했잖아.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왜 출근은 안 하고 돌아오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냐고. 당신도 날 속인 거잖아.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피차 잘못한 건 똑같은데 왜 나만 나쁜 여자 만들어? 당신도 전곡이 찔리니까 할 말 없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서로 뉘우치고 서로 용서하면 되지. 안 그래? 난 괜찮아. 당신이 잠깐 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 나는 당신 용서해줄게. 우리 서로 실수한 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 당신도 나 용서해줘. 그럼 된 거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저한테 횡설수설해대는 아내. 아니, 그 미친 여자를 보고 있자니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을 잃고 말았죠. 그 여자는 제 두 팔을 붙잡고 주저리 쉬지 않고 떠들었는데 전부 다 개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한 기시감이 드는 겁니다. 외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으면 남자 쪽에서도 변명을 하던 어깃장을 놓던 뭔가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조용한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여자에게서 떨어져 두리번거렸는데 바로 1초 뒤에 그 남자가 제 뒤에서 침대 옆 협탁에 있던 스탠드 조명을 들고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기겁을 하며 뒤로 몸을 뺐고 정말 간발의 차이로 그 남자의 일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뒤로 피하자 절 잡고 있던 여자가 순간적으로 제 쪽으로 딸려오면서 저 대신 스탠드 조명에 맞게 되었죠.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고 한쪽 이마를 움켜쥔 손등 위로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이 보였어요. 그 남자도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해 멈칫했죠. 그러나 이내 그 남자는 다시 저에게 다가오려고 했고 조상님이 도우셨는지 바로 그 타이밍에 구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다들 동작 그만. 손에 든 거 내려놓으세요. 문신이 가득한 그 남자는 경찰을 보더니 욕지거리를 뱉었고 이내 장정의 경찰 2명이 후다닥 다가와 그 남자를 제압했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이미 그 무기에 맞은 피해자가 피를 철철 흘리며 뒹굴고 있으니 그 남자는 빼도 박도 못하는 현행범이었죠. 쇠고랑을 찬 남자가 안방 밖으로 들려가는 사이 한 경찰이 제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어보았어요. 저는 창백해진 얼굴로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경찰은 곧이어 바로 제 아내였던 여자를 부축하며 괜찮냐고 물어보았는데요. 피해자분, 괜찮으세요? 피해자? 아니요. 저 여자는 한패입니다.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 남자가 절 죽이려다가 실수로 저 여자를 치긴 했습니다만 저 둘은 한패예요. 여기서 피해자는 저 하나뿐이에요. 살려주세요. 저 사람도 가해자예요. 저 말에 속지 마세요. 남편이랑 저 남자랑 둘이 짜고 절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가증스러운 여자가 자기가 피해자인 척을 하는 겁니다. 머리에 피가 철철 나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살 국리만 도모하느라 한순간에 절 매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그 여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인간이라는 걸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절 만나면서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것도요. 저는 지지 않고 곧바로 반박했어요. 아니요, 제가 신고자예요. 이 둘이 짜고 치고 절 죽이려고 했고요. 상황 보면 모르겠어요. 저들이 저 몰래 바람피다가 걸리니까 절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년,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이런 상황에도 지살 국면하고 어떻게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생각을 하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몇인데. 이 집도 네가 먹는 거 누리는 거 전부 내가 해준 건데.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여자도 제대로 못 만나본 찌질한 인간. 그래도 착한 맛에 데리고 살아주려고 했더니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여자인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지금 나 피 흘리는 거 안 보여? 하마터면 진짜 죽을 뻔했다고. 내가 죽을 뻔했지. 어디 경찰서 가서도 법정 가서도 그딴 거짓말 늘어놓아봐 한번. 내가 니들 아주 콩밥 제대로 먹여줄 테니까. 내가 그냥 혼자 당할 줄 알아?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녹음기는 켜놓고 있었어. 증거는 아주 차고 넘치니까 각오해. 저기요, 이 여자 병원 가서도 도망 못 치게 아주 제대로 감시하세요. 아셨죠? 방금 끌려나간 그 남자가 절 뒤에서 공격하라고 하는 동안 이 여자가 저한테 아무 말이나 뱉으면서 일부러 시선을 묶어두고 있었거든요. 아주 지 살 길 찾으려면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에요. 꼭 잡아두세요. 꼭이요. 그때까지의 상황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다는 말에 그 여자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망연자실해 하더군요. 저는 경찰에게 2번, 3번 그 여자를 놓치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저희 3사람은 전부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써야만 했어요. 하지만 신고자가 저였다는 점과 제 녹취록, 그리고 아파트 복도 CCTV에 찍힌 저희 3사람의 모습을 증거로 저는 금방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두 년놈들은 철창신세가 되어야 했죠.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두 인간들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끌려간 그 여자 덕에 저는 증거를 차고 넘치게 모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결과적으로만 보면 다행이긴 했지만 그 증거들을 모으는데 얼마나 기가 차던지요. 그 여자는 저랑 같이 살면서 핸드폰 잠금 설정도 해놓지 않았더군요. 절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그랬겠나요? 핸드폰 안에는 애초부터 절 남편으로 보지도 않았던 걸 알 수 있는 대화 내용들이 차고 넘쳤어요. 아예 절 호구라고 부르더라고요. 야, 호구 내일부터 출근임. 아싸, 호구가 또 용돈 좀 내일 양주시키자. 예, 한 5년 정도만 데리고 살면 될 듯. 호구 주제 돈은 잘 버니까. 밝힐 수 있는 메시지만 이 정도인데 사실 입에 담기도 싫은 더러운 말들이 훨씬 많았어요.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쇼핑몰 운영은커녕 얼굴이 안 나오게 찍은 사진들을 이용해 온갖 불법 사이트들을 꾸미고 있었더라고요. 말 그대로 양아치 무리들이 맞았던 것이죠. 제가 제출한 그 여자의 핸드폰을 통해 그 불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다른 범죄자들도 일부 잡혀 들어왔고 그 년놈들은 그들 사이에서도 눈밖에 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 마주치게 될 때마다 전에 없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영악하고 교활한 여자는 갑자기 전략이 바뀌었는지 저를 볼 때마다 최선을 다해 불쌍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제가 동정심에라도 소송을 취소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그때는 나도 이상한 친구들한테 물이 들어서 그랬어. 근데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전부 거짓은 아니야. 정말이야. 난 정말 당신 사랑했어. 우리 좋았던 기억 떠올려보면 당신도 알잖아.
그때 내 마음은 다 진심이었다니까? 웃기고 있네. 내가 그동안 니년이한 카톡을 전부 봤는데도 거짓말을 해? 넌 나랑 결혼식 준비하면서도 내 카드로 네 사리 사용만 채우고 있었잖아. 내가 아직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나랑 만나는 동안에도 결혼 준비하면서도 심지어는 신혼여행지 가서도 내내 네 저급한 친구들이랑 나를 비웃었잖아. 그리고 네 이름이며 나이며 네가 말한 과거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 이제 다 알아. 왜? 앞으로 너랑 어울리던 그 불량한 인간들까지 척지게 생기니까 겁은 나나 보지? 그건 다 내 진심이 아니었어. 정말이야. 여보, 제발 소송 좀 취소해줘. 어? 이만하면 벌도 받을 만큼 받았잖아. 제발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빌게. 응? 무릎도 꿇고 빌게. 제발. 내가 왜? 내가 이 소송 전부 이기고 네가 가진 재산 전부 빼앗아도 그동안 너 하나 때문에 피해 입은 거 반도 못 채워. 가증스러운 짓 그만하고 죗값 제대로 받을 생각해. 마지막 동정심 유발 작전까지 실패한 그 여자는 얼굴 한쪽에 커다란 상처를 단 채로 징역형을 살게 되었어요. 그나마 수중에 있는 현금은 다 저에게 위자료 및 배상금으로 털어놓아야 했고 같은 범죄자들에게 낙인이 찍힌 채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었죠. 저는 그런 그 인간이 정말 쌀 한 톨만큼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도와주었던 변호사는 마지막 소송이 끝난 직후 혹시 아내분을 만날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내내 감방에서 지내게 될 거였거든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대신 값비싼 선물로 사들고 제 인생을 구해준 은인을 찾아갔죠. 바로 세탁소 사장님 말입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큰 나락으로 빠질 뻔한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이쿠야, 뭘 이런 걸 다. 괜찮아요. 이런 거 받으려고 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걸로는 은혜를 갚기에 한없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받아주셨으면 해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제 간곡한 부탁에 세탁소 사장님은 마지못해 제 선물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왜 저만 그 여자의 본 모습을 까맣게 모른 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지 세탁소 사장님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당시 저희는 결혼식이 열리기 몇 달 전에 신혼집을 미리 계약했었는데요. 이삿짐을 옮기기 전에 그 여자 외도남, 그리고 몇몇 남자들이 그 아파트 상가에 있는 치킨집에서 술을 거하게 먹고 갔다고 해요. 아파트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치킨집이라 그 모습을 주민들 대다수가 봤는데 아주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는데 점점 술에 취해가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술에 취한 새로 하는 말들이 살벌하게 그지없었던 것이죠. 절 그 당시에도 호구라고 부르며 5년만 살고 보험금을 노리겠다는 등 평생 돈 버는 기계로 부려먹자는 등 자기네들끼리 신이 나서 얘기했답니다. 그걸 보고 들은 치킨집 사장님을 포함해 상가 식구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아파트에 조폭이 들어온다고 소문이 싹 돌았다고 해요. 그날 그 여자와 그 패거리들이 입고 있던 옷을 전부 기억하고 있던 세탁소 사장님은 몇 개월 뒤 건실해 보이는 청년이 그 옷을 들고 오니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이 말한 바로 그 잠정적 피해자라는 것을요. 저는 세탁소 사장님의 말씀을 모두 듣고 정말 머리를 조아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고 그 뒤 신혼집은 얼마 뒤 다시 내놓았어요. 앞으로 다시 혼자 살 건데 그렇게 큰 집은 필요가 없어서요. 대신 지난 명절에 한 번 더 세탁소 사장님께 선물을 드리기는 했네요. 제가 겪은 이야기는 제 지인들 중에서도 극소수에게만 알렸어요.
일찍이 그 여자의 쎄함을 알아보았던 친구 순태한테도 사과를 했고 서로 술 한잔하며 화해를 했고요. 저에게 조상신이 도우셨다며 다행이라고 얘기해 주었죠. 그러면서 전 돈도 잘 벌고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또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려면 만날 수야 있겠다만 이미 여자를 신뢰하는 법을 영영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요즘은 사진도 더 이상 찍지 않고 취미로 운동만 하며 지내고 있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는 바 모두 이루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